청취자 여러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TSMC는 세계 파운드리 1위라는 타이틀을 자랑하며 대만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여겨졌습니다. 대만의 언론은 늘 TSMC가 곧 대만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애리조나에 세운 공장은 비용 폭증, 인력 부족, 품질 문제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본사는 워싱턴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독립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하청업체일까요? 제가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와 니온게이자이의 분석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TSMC는 더 이상 독자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면 지을 수밖에 없고 기술을 이전하라 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특히 애리조나 프로젝트에 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돈 먹는 블랙홀이 돼버렸죠. 반면 우리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세우면서도 철저하게 한국 본사의 기술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땅만 제공했지 기술은 단 한 톨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 차이가 바로 진짜 독립과 가짜 독립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TSMC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여전히 TSMC에 주문을 넣고 있으니 TSMC의 영향력은 건재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하청이라고 치부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주장은 사실 일리가 있지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과 주도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셋을 TSMC에 위탁 생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OLED 패널, 카메라 모듈은 누구 손에서 나옵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도 TSMC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GPU가 작동하려면 필수적인 HBM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HBM은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TSMC가 아무리 큰 고객사를 안고 있어도 실제로 기술의 심장부는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존재감은 남아있어도 영혼은 비어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럼 결국 TSMC는 것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사실 대만 내부에서도 불만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정작 대만 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구개발 투자도 빠져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국방부 소속 하청업체라는 비판까지 나오더군요. 더 심각한 건 지정학적 문제예요.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언제든 무력으로 병합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렇다면 TSMC는 중국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 삼성은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미국, 중동을 돌며 반도체 동맹을 자유롭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에너지 협력을 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넓히고 있죠. 즉, 삼성은 누구의 포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TSMC는 미국의 포로이자 중국의 인질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여전히 TSMC를 아시아 기술의 중심이라고 묘사하더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이 자국 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TSMC와 손잡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 같지만 정작 일본의 르네사스, 라피더스 같은 기업은 삼성의 기술 장벽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계속 TSMC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건 일본의 전통적인 환상 때문입니다. 일본은 늘 대만과 손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구도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TSMC는 이미 미국의 하청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협력해도 주도권은 미국 손에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휘둘리고 대만에 휘둘리고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반도체 패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은 이미 JDC, SEMI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새로운 규격을 제시하는 룰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 불과하고 대만은 규칙을 따르다 무너진 나라가 된 거죠. 한때 삼성은 늘 TSMC의 뒤를 쫓는 추격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은 영원한 2인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법칙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AA,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TSMC가 여전히 피네피티 공정에 매달려 허덕이는 동안 삼성은 이미 3나노 GAA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1에서 2년의 격차가 아니라 반도체 구조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TSMC가 먼저 가고 삼성이 따라간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TSMC가 삼성의 뒤를 따라잡으려 발버둥 치는 상황으로 역전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 이 변화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봅니다. 만약 세계가 삼성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워싱턴과 도쿄가 더 이상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TSMC를 치켜세우면서 삼성에게는 마치 협상 카드처럼 압박을 가하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의 HBM, 삼성의 GAA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삼성이 제공하는 HBM3E와 DDR5 메모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력한 GPU를 만들어도 그 GPU가 삼성의 메모리와 호흡하지 못하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 반도체 시장의 룰 메이커가 되는 순간 미국의 기술 패권은 삼성이 쥔 룰 위에서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여전히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TSMC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게임의 법칙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점유율은 과거의 관성이고 기술과 자본의 흐름은 미래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 반도체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자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지금 TSMC가 딱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1위 같지만 시장의 심장부 HBM, GAA, 메모리, AI용 칩이 모두 삼성의 손에 들어가 버리면 점유율은 단순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수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권력은 수치가 아니라 기술 혁신에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삼성이 SK, 현대와 함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를 외교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거둬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유럽에는 삼성이 곧 유럽의 AI 동맹이라는 신뢰를 심어줬습니다. 심지어 중동에까지 삼성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면서 석유 대신 한국 반도체가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욱 초라해집니다. 시진핑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지만 미국의 제재 한 번에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미국 IBM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죠. 결국 이 두 나라 모두 스스로 룰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남이 만든 룰을 따라가는 나라일 뿐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삼성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세계가 그 규칙에 맞춰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영역에서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는 단순한 기업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삼성은 이미 게이트올 어라운드, GAA, 기반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2나노까지 로드맵을 구체화했습니다.
반면 TSMC는 여전히 피네피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애플은 아이폰용 칩을 위해 TSMC에 3나노 발주를 넣었는데 초기 불량률이 50%에 육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비용은 폭등했고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이미 GAA 구조 덕분에 전력 효율과 집적도에서 한 발 앞섰고 엔비디아와 퀄컴 같은 고객사가 삼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미국 IT 업계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삼성이 2나노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TSMC는 안정성을 내세우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만 그건 결국 혁신을 거부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몰락이 바로 그 길이었죠. 1980년대 일본은 점유율 50%를 자랑했지만 새로운 미세 공정 전환에 실패하면서 10년도 안 돼 몰락했습니다. 지금 TSMC가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GAA라는 새로운 구조를 실현했습니다. 바로 이 대담성이 한국 반도체를 추격자에서 리더로 바꿔 놓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의 3나노 생산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객사는 여전히 TSMC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GAA 구조가 피네피티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업계의 공통된 합의입니다. 지금 당장은 TSMC가 고객사를 붙잡고 있지만 2나노 시점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2나노에 필요한 극자외선, EUV, 장비, 소재, 인력까지 모두 확보했고 테일러 공장과 평택 공장에서 병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서 EUV 장비 설치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차이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차이와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 공장을 정치치적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의 2나노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며 유럽과 중동에 삼성 중심 반도체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한국과 대만, 나아가 미국과 일본까지 갈라놓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봐야 합니다. 시진핑은 중국도 5나노를 돌파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7나노 수준에서 멈춰 있고 그것조차 미국 제재 때문에 불법적인 오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3나노, 2나노 경쟁에 끼어들 기회조차 없습니다. 일본의 라피더스는 말할 것도 없죠. IBM과 협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아시아에서 3나노와 2나노 경쟁을 주도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차 세대 경쟁은 단순한 누가 더 작은 공정을 찍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자율주행, 국방, 우주항공까지 모든 전략 산업이 2나노 반도체를 기반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즉, 삼성의 성공은 한국이 21세기 전략 산업의 심장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TSMC가 좌절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설계나 제조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원재료와 장비, 그리고 인력까지 얽혀 있습니다. 누가 이 공급망을 지배하느냐가 곧 세계 패권을 좌우합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미국이 원재료와 장비를 장악해 TSMC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원재료, 장비, 인력을 동시에 장악하며 공급망의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가장 먼저 대규모로 확보한 기업은 누구입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일본이 소재 규제를 걸어오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은 오히려 소재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의도한 대로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공급망 역전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건 TSMC가 여전히 대만 내에서만 생산 구조를 고집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원재료를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은 섬나라라는 한계 때문에 전략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삼성은 한국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중동, 유럽과도 희귀금속과 에너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체결한 협정만 봐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흔들리지만 한국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중국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굴기를 외치며 반도체 자급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무너짐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장비 수출을 막으니까 SMIC는 더 이상 칠라노도 못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이미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와 대체 공급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히토류 문제에 크게 흔들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하며 공급망을 지켜낸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국가 전략과 기업의 대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여전히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애리조나 TSMC 공장은 장비와 소재 대부분을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심지어 인력조차 대만과 한국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미국은 소비지일 뿐 공급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원재료 장비 인력 삼박자를 갖춘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본의 실패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며 수십조 엔을 투자했지만 정작 라피더스는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인력 부족과 기술 의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소재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납품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결국 일본은 공급망 주도국이 아니라 하청 공급자로 전락한 겁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기술의 심장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에서 독자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궁여지책으로 대만의 TSMC를 애리조나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TSMC 납치였죠. 그런데 이 선택이야말로 미국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공장은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이 없어서 결국 대만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자국 땅에 세계적 공장을 세우면서도 자국민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려던 일자리 성과는 완전히 허구가 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제 스스로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사실만 전 세계에 드러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공급망 자립을 원했다면 왜 삼성과 협력하지 않았을까요? 삼성은 이미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은 삼성이 주도하는 HBM, DDR5 메모리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쇼를 위해 대만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TSMC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미국의 체면도 무너졌습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손실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의 투자는 안정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분석이 늘고 있죠. 한국이 공급망과 기술을 쥔 주도국으로 올라서고 대만은 미국의 하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투자자들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중연설에서 TSMC가 미국에 왔다. 이제 우리는 자급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조차 미사일, 위성용 첨단 메모리를 삼성에서 조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명분일 뿐,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황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TSMC 유치를 지원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구마모토 공장 역시 인력 부족과 비용 폭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반도체 부활을 외쳐도 실상은 미국과 대만을 위해 하청만 하는 꼴입니다. 결국 일본도 TSMC 납치라는 잘못된 선택의 희생양이 된 셈이죠. 오늘날 인공지능 산업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GPU가 아닙니다. GPU와 함께 작동하는 초고속 메모리, 즉 HBM이야말로 진짜 권력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표준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AI 생태계 전체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H100, B200 GPU가 화제가 됐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이 칩들이 오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3, HBM32가 있어야만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GPU라는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이 모두 삼성의 메모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TSMC는 단지 칩을 찍어내는 공장일 뿐 진짜 두뇌와 연료는 삼성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없으면 AI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왜 미국과 일본 언론은 여전히 TSMC를 부각시키려 할까요? 이건 단순히 언론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전략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정치적 명분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한국이 반도체와 AI 핵심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워싱턴의 기술 패권 담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TSMC를 대표 파트너처럼 내세우지만 현실 속에서 미국 국방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과 SK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TSMC를 칭송하면서 실제로는 삼성에 의존하는 이중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게다가 삼성은 단순히 메모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HBM의 표준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JEDC 국제표준기구에서 삼성은 새로운 HBM 규격을 제안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TSMC가 표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삼성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플래시 메모리 강국을 자처하지만 키옥시아조차 삼성에 밀려 매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YMTC가 메모리를 찍어보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기술 격차 때문에 1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HBM 시장은 한국의 삼성과 SK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는 곧 AI 패권을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에서 삼성이 없으면 유럽의 AI 주권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삼성의 투자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줄 수 있는 건 구호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AI 강국을 외치지만 삼성의 HBM이 없으니 그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조차 최근 러시아의 AI 기반 미사일 지휘 시스템 개발에서 한국산 메모리 의존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삼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무기와 에너지가 패권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AI가 국가의 운명을 가릅니다.
이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사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슈퍼컴퓨터까지 모두 반도체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건 다름 아닌 한국산 메모리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 슈퍼컴퓨터 탑 500 리스트를 보면 상위권에 오른 대부분의 시스템이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CPU나 GPU만으로는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고속으로 읽고 쓰게 만드는 건 HBM과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 분야에서 삼성과 SK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데이터 시대의 심장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실리콘밸리를 자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혁명을 주도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실리콘밸리가 의존하는 건 한국의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모두 서버에 장착된 메모리 대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은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미국 빅테크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의 상황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은 과거 슈퍼컴퓨터 후가쿠를 내세우며 세계 1위를 자랑했죠. 하지만 후가쿠의 성능은 결국 메모리 대역폭 부족 때문에 AI 학습 속도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가 운영하는 프런티어 슈퍼컴퓨터는 삼성과 SK의 HBM을 탑재하면서 세계 최강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내세워도 한국 메모리가 없으면 그 성능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중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AI 강국을 선언하며 텐센트 슈퍼 데이터 센터를 자랑했지만 미국 제재로 HBM과 최신 GPU 수입이 막히자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메모리는 성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뒷문을 통해 한국 메모리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중국이 AI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움직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서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을 주시했지만 결국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유럽의 AI 연구도 군사적 데이터 분석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에서 삼성과 SK를 앞세워 AI 데이터 동맹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텔과 마이크론을 키워서 결국 한국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인텔은 CPU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 메모리 사업에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을 만들고 있지만 품질과 수율 면에서 삼성과 SK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를 설계하면서 마이크론 대신 삼성, SK를 우선 협력사로 지정한 건 업계에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이 아무리 키워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제는 바로 일본과 중국, 즉 도쿄와 베이징의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 강국을 자처하며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삼성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라피더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수십조 엔을 투자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백조 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 모두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장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본부터 짚어보죠. 이시바 총리가 직접 지원한 라피더스는 IBM과 협력해 이나노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구소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규모 생산은 요원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2나노가 아니라 20나노도 힘들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결국 라피더스는 삼성의 파트너가 아니라 IBM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GAA 기반 3나노 양산을 돌파하고 2나노 로드맵까지 확보했죠. 도쿄의 야심은 화려한 포장일 뿐 실제 성과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수년간 반도체 자급을 외쳤고 SMIC를 앞세워 7나노 공정을 달성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첨단 장비 수입이 막히자 생산량은 제한적이고 품질은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3나노, 2나노 경쟁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는 모두 결국 한국 메모리를 비밀리에 조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기술 자립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삼성에 의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과 중국 모두 반도체 정책을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선전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좌절뿐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다시 반도체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구호가 반복되지만 기업 현장은 오히려 인력 부족과 기술 낙후로 허덕입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굴기라는 구호는 애국심을 자극했지만 제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국민들이 매일 목격하고 있죠. 결국 이는 두 나라 정권 모두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과 중국을 자극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이 두 나라가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삼성의 3나노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삼성의 HBM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숫자와 현실은 냉정합니다. 삼성은 이미 세계 AI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의 표준을 장악했고,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꿈만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이 허세만 부리는 사이 실질적인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유럽과의 반도체 협력, 중동과의 희귀가스 계약, 미국 빅테크와의 장기 파트너십은 모두 한국의 힘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 끌려다니고 중국은 제재에 막혀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독주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국가 외교 전략이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거대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만 남은 거인입니다. 기술 주도권은 이미 사라졌고 독립적 전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TSMC의 영혼은 이미 떠났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TSMC가 여전히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관성이 만들어낸 수치일 뿐 미래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몇 개의 칩을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새로운 기술과 표준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점에서 TSMC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삼성은 GAA, HBM, 2나노 로드맵까지 직접 주도하고 있지만 TSMC는 여전히 고객사 주문만 기다리는 하청업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여전히 TSMC에 주문을 넣고 있지만 핵심 기술 표준은 모두 삼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JEDC과 SEMI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삼성은 새로운 메모리 규격을 제안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를 따릅니다. 반대로 TSMC가 제안한 표준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삼성은 국제사회에서 룰 메이커이고 TSMC는 단순히 그 룰을 따라가는 수동적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반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TSMC가 여전히 세계 최대 고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애플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까지 대부분 TSMC에서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껍데기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영향력과 주도권은 다릅니다. 영향력은 고객사가 많다는 의미일 뿐이고 주도권은 기술과 표준을 쥐었다는 뜻입니다. TSMC는 여전히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 혁신은 삼성에게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삼성 HBM이 없으면 성능이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플 아이폰 칩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삼성 OLED와 메모리가 없으면 제품 자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 진짜 영혼은 삼성에 있고 TSMC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치적 의미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TSMC를 애리조나로 끌어와 자국 반도체라는 명분을 만들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TSMC가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하청 공장일 뿐이라는 자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중심으로 미국, 유럽, 중동과 대등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기업을 넘어 한국 외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애리조나 반도체 프로젝트는 사실상 삼성과 TSMC의 대결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은 TSMC를 앞세워 이제 미국도 자급할 수 있다라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굴욕적이었습니다. TSMC는 인력난, 비용 폭증, 품질 문제로 신음하는 반면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안정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삼성, 패자는 TSMC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400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조차 지연됐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어서 대만에서 기술자를 끌어왔는데 미국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초기 불량률이 50%를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같은 미국 땅에서 텍사스 테일러의 최첨단 2나노 라인을 구축하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국 프로젝트지만 하나는 실패, 다른 하나는 성공. 이게 바로 두 기업의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TSMC가 미국에 들어왔다. 이제 미국은 반도체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연설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TSMC는 자율성을 잃고 미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을 뿐이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 메모리와 장비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분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세워진 TSMC 공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일본 반도체 부활을 외쳤지만 정작 생산 라인은 지연되고 일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라피더스가 2나노를 외치지만 현실은 아직 그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아무리 TSMC를 띄워도 실제로는 굴욕만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빼놓을 수 없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는 제재를 뚫고 독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고립입니다. 중국은 EUV 장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도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TSMC가 무너지고 중국은 제재에 막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오직 삼성만이 세계 반도체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월가의 평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근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TSMC의 장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텍사스 투자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대만이 아니라 한국을 미래의 심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승자의 편으로 흐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칩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힘은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기술 규격을 정하느냐, 누가 업계가 따라야 할 룰을 먼저 제시하느냐, 이것이 세계 패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삼성입니다. 반면 TSMC는 여전히 고객사 주문을 받아 그대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을 관리하는 기구가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JDC과 SMI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메모리 규격, 인터페이스, 전력 관리 기술 같은 걸 정의하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표준 제안을 주도한 건 삼성입니다. HBM32, DDR5, GDDR7, 차세대 LPDDR 규격 모두 삼성의 손을 거쳐 나왔습니다. TSMC가 제안한 표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업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SMC는 고객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니 굳이 표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이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표준을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VHS와 베타맥스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표준을 잡은 쪽이 시장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그 표준을 잡은 건 바로 삼성입니다. 저는 일본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일본은 한때 DRAM 시장을 휩쓸었지만 국제 표준을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만든 규격을 따르다가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TSMC가 딱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JDC 회의에서 새로운 규격을 제안하고 그 규격이 곧 업계 표준이 됩니다. 일본이 과거에 무너진 이유를 대만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도 자체 표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글로벌 생태계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기들끼리만 쓰는 내부 규격에 갇혀 있습니다. 세계는 삼성의 규격을 따르는데 중국은 고립된 거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도 삼성의 규격에 맞춰 칩을 설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심지어 애플까지도 삼성 주도의 메모리 규격을 따라야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들이 삼성이 만든 법칙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정한 표준은 곧 한국이 정한 세계 질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모든 파트너들이 삼성의 규격을 인정하고 있고 그 규격이 곧 세계의 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그런 룰을 따르며 생산만 하는 따라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돈, 즉 자본입니다.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하고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공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느냐가 장기 패권을 결정합니다. 이 점에서 삼성과 TSMC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삼성은 공격적 투자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지만 TSMC는 소진되는 자본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죠. 삼성은 향후 20년간 4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 평택과 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도 수십조 원을 추가 투자하며 글로벌 거점을 강화하고 있죠. 반대로 TSMC는 애리조나 프로젝트에만 4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결과는 적자와 지연뿐입니다. 즉, 삼성은 투자 미래 확장인데 TSMC는 투자 자본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투자를 할 때 항상 생태계를 함께 키운다는 겁니다. 소재, 장비, 인력, 파트너 기업까지 함께 끌어올리죠. 그래서 한국의 중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TSMC는 고객사의 주문에 맞춰 생산 라인을 늘리는 시기라 주변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삼성은 투자로 한국 산업 전체를 키우지만 TSMC는 투자로 오히려 대만 산업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TSMC를 끌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만에서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이중 소모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를 국가 전략으로 묶어서 삼성, SK, 현대와 함께 유럽, 중동, 동남아까지 자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 외교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을 보죠. 이시바 총리가 라피더스를 위해 수십조 엔을 투입했지만 인력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수백조 위안을 퍼부었지만 미국 제재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은 썼는데 성과가 없으니 그야말로 자본의 낭비입니다. 반대로 삼성의 투자는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가 다시 자본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죠. 월가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투자 보고서에서 TSMC는 단기적으로 여전히 수익을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애리조나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은 공격적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투자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미래가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자본은 삼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정학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대만이 실리콘 방패라는 이름으로 자국 안보를 지탱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TSMC는 미국의 손에 들어가면서 독립성을 잃었고 대만은 협상장에서 더 이상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삼성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세계와 당당히 협상하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국제 외교 무대만 봐도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와 방위비를 압박하면서도 결국 삼성과 SK를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대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세운 순간 대만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의 하청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대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보죠. 시진핑 주석은 대만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력 시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건 대만 기술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몰래 한국 메모리를 확보하려 애쓰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이징은 대만을 정치적으로는 탐내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라피더스와 TSMC를 내세워 일본 반도체 부활을 외쳤지만 국제협상에서 일본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빈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반도체 없이는 유럽의 AI 주권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협상력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말뿐이지만 한국은 실제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언론은 대만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고 TSMC는 세계 안보의 보루라고 포장합니다. 이런 서사가 국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국제 여론과 실제 협상 테이블은 다릅니다. 언론은 대만을 미화하지만 정작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와 논의할 때 중심에 있는 건 삼성과 SK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말은 대만이지만 현실은 한국인 겁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은 자국의 기술 주권을 지킬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즉 서울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과 SK가 없이는 유럽의 AI, 자동차, 국방 산업이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먼저 보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 강국입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차량의 두뇌는 반도체입니다. 독일이 아무리 차체와 엔진을 잘 만들어도 삼성과 SK의 메모리와 차세대 칩이 없으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결국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를린 정부는 삼성과 긴밀히 협력하며 독일 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AI와 방위 산업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축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SK의 HBM 메모리, 한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와 연결되면서 프랑스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파리가 서울을 선택한 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유럽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럽이 왜 대만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느냐는 겁니다. 대만의 TSMC는 여전히 생산 능력은 크지만 이미 미국에 종속돼 있습니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유럽이 TSMC와 협력한다는 건 곧 미국에 종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독립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브뤼셀과 파리, 베를린과도 직접 협상을 합니다. 이 자율성이야말로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핵심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를 내세우며 유럽과 기술 동맹을 맺겠다라고 호언했지만 유럽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기술은 이미 낡았고 국제 표준을 만들 능력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지속 가능한 동맹을 원했는데 일본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은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유럽과 협력해 미국을 견제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유럽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제재에 막혀 품질과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술과 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중시하는데 중국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운 겁니다. 21세기의 세계 반도체 질서를 새롭게 쓰고 있는 주인공은 삼성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기술 패권을 쥐고 일본이 메모리 강국으로 군림하며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제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삼성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보죠. 삼성은 3나노 GAA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고 2나노 로드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는 사실상 삼성과 SK가 독점하며 AI와 슈퍼컴퓨터, 국방산업까지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 표준 역시 삼성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JEDC, SEMI에서 삼성은 새로운 규격을 제시하고 세계는 이를 따라갑니다. 반대로 TSMC는 여전히 고객 주문에 매달리며 일본과 중국은 존재감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심장과 영혼은 모두 삼성에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중심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삼성에 의존합니다. 국방부와 빅테크 기업 모두 삼성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미국 제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라피더스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구호뿐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유럽, 중동, 아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일본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히 테이블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월가의 투자 보고서는 이미 대만은 리스크, 한국은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공격적 투자는 한국을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적자와 소진만 남겼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돈을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고 미국은 정치적 쇼에 불과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돈은 진실을 말합니다. 자본은 승자의 편에 서고 지금 자본은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점유율 수치만 보면 TSMC가 1위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삼성의 압도적 위치를 흐리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수치는 과거를 말해줄 뿐 미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점유율 50%를 자랑했지만 혁신을 놓치자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지금 TSMC가 딱 그 상황입니다. 반대로 삼성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표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권력은 현재 점유율이 아니라 미래를 지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건 오직 삼성뿐입니다.